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했던 강의가 있고 또 오늘 뵙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또 오늘 2단계로 올라와서 참 많은 분들 안 계시고 한두 명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이 열정과 이 열심이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부모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 와중에도 뚫고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어머님들, 부모님들 뵙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오늘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동기에 계시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시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난주와 별반 결론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청년 사춘기를 지난 청소년기의 아이들과 아동기의 아이들이 조금은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좀 다르게 양육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겪는 또 문제라든지 과업이라는 게 과제, 그 삶에서 그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혹시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그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 강의를 조금 앞부분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의 결론은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좋은 부모이기 전에 좋은 부부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 좋은 부부가 되기 전에 한 개인으로서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좋은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가 선결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결코 좋은 부부도 좋은 부모도 될 수 없고, 좋은 부모가 되는 그 모습만 자기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뿌리가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은 양육의 테크닉을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많은 이론을 공부하고 많은 부모 양육 세미나에 참석하셔도 그것이 여러분 것이 잘 되지 않고 심어지지 않는 건 내 안에 그 밭이 옥토가 아닌 것처럼 그 씨앗이 심어질 수 없는 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거는 부모로서의 모습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제 지난 시간에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슬라이드는 있지만 부모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시는 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창조의 성품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지만 죄성을 가진 부모로서 인간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운다는 건 완벽한 부모는 있을 수 없어요. 내 실수에, 내 연약함에, 내 한계를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의 연약함이나 한계나 실수나 그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지금 처음 해보시는 부모 역할이세요. 2번, 3번 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결혼을 뭐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막 2번, 3번 하는 게 보편적인 개념은 저희 크리스찬에게는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 결혼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아내라는 자리, 남편이라는 자리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수가 잘 용납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겟세마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려움 없이 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근심, 두려움, 공포, 불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나 무섭다고, 너무 두렵다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은 비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미숙해요.
하나님, 제 자녀로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모습이 내가 너무 싫어요. 이러면 안 되나요? 예수님도 당당하게 쓰지 않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혹여 부모로서 너무 당당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부모도 문제인 거고 너무 유약한 부모도 문제이지만 차라리 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직면하고 인정하고 부족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부모라면 차라리 아이랑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가 부모가 너무 당당하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는 더 힘들어요. 왜? 아이의 실수의 모습을 스스로 용납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분신이니까. 나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내 자녀가 저렇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비리비리하고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함을 볼 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에 있어서도 나의 한계를 볼 줄 아는 그 모습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장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부모님, 아이에겐 숨막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잘하려고 하신다면 스스로가 혹시 스스로의 허점도 용납이 잘 안 되시는 부모가 계신다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팁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셨다면 저는 그런 팁을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어떤 테크닉을 원하신다면 저는 그게 그렇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유튜브 들으시거나 TV에 오은영 박사님 이런 분들 TV 방송 들으시면 엄청난 팁 얻으실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숙련된 더 고도의 전문가에게 들으실 수 있어요. 정보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특히 여기는 또 크리스찬 학교이고 정말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은 그 한 마음이 하나가 더 있는 건데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혹여 내가 빠지고 하나님과 자녀만 보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껴서 가시는 건 아닌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빠지셔서 자녀 교육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게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질문 드렸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이길 원하는가? 그리고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떤 자녀이기를 원하는가? 저는 많은 그 부모 교육을 할 때 이 질문을 얼마 전부터 드려봤어요. 근데 의외로 동일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2주 전에도 이 질문을 드린 집단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잘 크길 바란대요. 독립적으로. 그런데 내 말을 잘 듣는 자녀이기를 원한대요. 부모에게는 순종적인 부모이기를 원하는데 내 아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기를 원한대요. 어떠세요? 따로 질문하면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근데 이걸 같이 묶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반되는 답변이에요. 순종의 반대가 뭐 독립이나 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독립과 자율과 주도성을 통과해서 자기의 개체를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순종이 먼저 나오면 아이가 주도성과 자율성을 표현할 때 부모님은 어때요? 용납이 잘 안 돼요. 수용이 잘 안 돼요. 불순종해 보입니다. 안 맞아요. 근데 그 안 맞는다는 생각조차를 우리는 잘 못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느 순간부터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것도 못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던 부모님들도. 그래서 참 헤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어떤 모습들을 키워가는가. 저는 이게 글자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게 답변이에요. 건강한 양육자, 건강한 부모님이 되고 싶으시다면 자기 점검하시라는 거. 자기 점검을 하면서 가시는 부모가 개인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 돈 들이지 않아요. 아이 상담실 보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에너지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 부부가 되시면. 저는 상담실에서 유료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돈 쓰시는 부모 참 제가 만나는 부모고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생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안 써도 되는 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자기 점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점검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부모 역할이 힘들다면 내가 뭐가 힘든지,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는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이유? 혹시 부모이기 이전에 제가 곽은진이 부모라면 곽은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스님 지금 부모님 엄마로서 엄마이기 이전에 나 개인이었을 텐데, 누구의 아내이기 이전에 어떤 한 개인이었을 텐데, 누구의 자녀이기 전에 한 사람의 개체로서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이 세상에 내보내셨을 텐데, 그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나 기초 지식 없이 누군가와 소통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간과해요.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나를 또 돌보는 사람인가? 나 얼마나 돌보세요? 혹시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인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양육자인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러분 부모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꿈을 갖고 있는 부모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꿈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 꿈이 없으면 자녀에게 몰입하기 쉬워요. 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타인에 집중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목회자와 관련된 종교 중독의 강의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성도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자기를 못 돌봐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온통 성도가 자리 잡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정말 좋은 부모로 쓴다는 건, 좋은 양육자, 좋은 목자가 된다는 건 나에 대한 돌봄과 나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감이 실제적으로 누군가 타인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계를 인정하는 부모가 실제적으로 온전한 부모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제가 보낸 것과 보낸 것들이 조금 안 맞았었나 봐요. 자, 어찌됐든 아이들이 갓난 영유아기서부터 대학교를 보내기까지 또는 자녀가 시집장가를 가기까지 여기만 하면 끝나겠지. 여기 아까 12학년 끝나겠지. 여기 더 아까 군대에도 가셨다고 아버님이 얘기하셨는데 군대 가서 끝나던가요? 여러분들이 삶이 끝나는 날 끝나는 거예요, 같이. 그렇다면 내가 그 순간 계속 부모로서의 존재를 해야 될 것인가? 아이가 끝까지 잘 살아내 줄 것인가?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는 끝이 날 것인가? 단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홀 라이프를 두고 있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경주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아까도 뭐 느릴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건 마라톤과 같은 경우예요. 내 삶을 두고 천천히. 근데 여러분들은 단기간에 뭔가 아웃풋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들여다보셔야 돼요. 많은 노력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에도 여기 와서 지금 앉아 계시고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떤 환경에 키울 것인가,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부모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자인가, 내 아이에게 필요할 때 항상 있어야 될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 정말 내가 필요한 존재로서 아이 앞에 있는가를 보세요. 24시간 관리 감독하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있어주는 부모인가. 저희가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과 이렇게 앉아서 세상에 단 한 명,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명, 내 좋은 세계에 내 마음에 의지할 단 한 명만 있어도 자살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찾아가지 않는 부모가 계신다면 그 단 한 명이 안타깝게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는 그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한 명이 있다는 건 굉장한 의미입니다. 부모가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자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아이가 힘들고 갈등 상황일 때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 격한 감정, 분노가 됐든 슬픔이 됐든 우울이 됐든 상실감이 됐든 좌절감이 됐든 절망감이 됐든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격한 감정이 꼭 분노만은 아니에요. 아주 슬픔도 격한 감정이에요. 이 상황에 빠졌을 때 부모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이 아이와 그 순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부모예요. 보통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건 이제 사례는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가정들이요,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의식주, 인성 교육하는 거, 안전하게 학업 뒷받침하고 신앙 교육하는 거, 이거 정말 이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질적인 부모 역할을 하고 싶으셔서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뭘까? 다른 뭔가 1%라도 조금 더 다른 부모 교육을 하고 싶고 조금 더 다른 부모로서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남들 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굳이 여기 오실 필요 없으셨어요.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가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사회성도 키워주고 충동 조절도 할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달래거나 자기를 돌볼 수 있고 어떤 상황에 가서 대처할 수도 있고 욕구 충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런 걸 부모가 어떻게 케어해주고 교육시켜 줄 것인가, 이게 부모가 1%라도 내가 조금 더 다른 부모, 이거가 부모가 할 본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거를 해주는 게 1% 차이 같죠?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25살이 됐을 때,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회의 리더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로서 이거에 초점을 두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남들 다 하시는 그런 부모가 역할을 하고 있는,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가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게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원하는 거, 근데 이걸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있을까? 내 아이에게 주고 싶은 거, 내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양육이 이 아이에게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먼저 체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론에서 어떤 책에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제 상담을 한 제 내담자들이 주로 갖고 오는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예요. 일단 문제는 사회 부적응으로 옵니다. 학교 잘 못 가요. 대학생이 됐는데 공황장애로 학교 수업 못 가요. 학교 가서 엄마, 초등학생처럼 엄마랑 손잡고 가서 학교를 갔는데 수업 못 듣겠어 그러고 다시 와요. 대학생인데도. 중고등학교 또래 문제 생겨서 학교 못 가요. 우울증, 기타, 불안장애, 우유부단, 학교 적응, 부적응, 어찌됐든 교우관계 어려움, 부적응이라고 하는 걸로 저한테 옵니다. 상담실에.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우울이나 무기력, 내재되어 있는 분노, 불안, 공포, 사실은 그래서 집착하거나 강박이 오거나 우유부단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자신감 있게 뭔가를 못하는 아이들이 사회 부적응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나오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내담자들을 쭉 봤을 때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왜 생길까? 제가 쭉 탐색을 해보면 대부분 부부 갈등이 있어요. 어린 시절 때. 지금은 부모님이 잘 지내는데 이미 어린 시절 때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싸웠다거나 경제적으로 갑자기 부도가 나서 엄청난 환경에 노출이 돼 있었다거나 부부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임이 있어요. 방임이 아니거나 아니면 과도한 통제가 있었어요. 이 영역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는 어딘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내담자들을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봤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님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불안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져서 기능 중심의 아이로 가요.
정서적 무감각은 사회적 대인관계에는 잘 될 필요 없어. 공부만 잘하게 되죠. 그러면 걔네들이 잘 사회적으로 가느냐? 예. 의대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의대를 가고 소위 말하면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근무를 해도 의사 가운 입고 상담실을 전전 이렇게 해야 되는 스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찬인데 신앙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염려 근심하면 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자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염려 근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정의 시그널은요, 하나님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이런 감정이 올 때는요,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느꼈을 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시그널이에요. 근데 그걸 분노 자체가 죄라고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때요? 어때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하면 뭐밖에 못해요? 회개 기도밖에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단 한 명만 있어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숨통을 트이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이미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어서 이게 죄라 그래 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신 통로인데, 그래서 거기서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정말 기능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건 여러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공부 잘하면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가져도 너무 자충우돌. 여러분들 세대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은 더 이 정서적인 문제가 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부모님들이 제가 자기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자기 점검 중에 하나, 나는 어떤 양육자지?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양육자인가에 대한 조금 생각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찬은 갈등 별로 안 좋아해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들과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갈등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내가 양보하는 거. 이 축소형 부모님이 계세요. 별거 아니다라는 거, 괜찮다는 거. 갈등을 빨리 줄여야 돼요. 뭔가 긴장이 느껴지면 빨리 가서 화해시키려고 그러고, 빨리 가서 내가 양보해버리고, 빨리 가서 내가 미안하다 얘기해버리고, 그래서 그 갈등이 있는 그 긴장감을 허락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애가 막 울고 그러는데도 괜찮아 내가 해결해줄게 라든지, 뭐 아이들이 조금 심각한 표정을 짓거나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애랑 싸웠어. 그러면 아유 그랬구나, 괜찮아, 밥 먹어, 이따가 얘기하자, 얼른 가서 씻고 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축소하는 축소형 부모님이 계세요.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감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무감각해지는 요소로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부모님이 사실은 그 감정을 볼 힘이 없어요. 그 긴장감과 아이의 고통이나 아이의 긴장, 불안, 염려를 직면할 힘이 엄마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갈등을 견디는 힘이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사실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의 문제를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아이들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에게는 그 문제가 인생의 문제예요. 돈 버는 문제만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걔네들한테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다룬다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변 반응이 별거 아니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이 별로 용납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항상 밝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그래서 부정적인 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견디는 힘도 없어요. 정면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이거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기에 함몰될까 봐, 저게 습관이 될까 봐, 저거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여길까 봐 부모님이 더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그걸 빨리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 밥 먹자.
별것도 아니네. 기도하자. 그냥 다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보자. 하나님이 좋은 답을 주실 거야. 아이가 다 표현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벌써 문제를 해결로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아이가 지금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여기가 너무 쓰라리고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이야기를 다 안 듣죠. 빨리 해결 중심으로 가고 싶어요. 그게 축소형 부모님의 특징이에요. 어제 어떤 자녀, 그러니까 대학생 2학년 학생이 상담을 하는데 오랜 시간 상담을 했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어제 저한테 처음으로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상담을 그만 스탑했냐 그랬더니 항상 혼나는 기분이었대요.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근데도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을 상담을 한 거예요. 왜? 부모님들도 크리스찬 목회자고 그 틀린 말을 아는 거 아니고 상담사 선생님이 버티고 인내하고 순종해야 되니까. 본인하고 안 맞는데도 그걸 꾸역꾸역 참고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면서 느낀 게 그냥 후련하다. 그냥 자기의 속내를 얘기하고 나니까 혼나는 것 같았고 내가 잘못한 사람 같았다. 빨리 문제를 보고 볼 힘이 없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버티게 됩니다. 좋은 방향이 아니고. 이 축소형 부모는 혹시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게 통제형 부모예요.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죠. 어떤 아이가 부정적인 화를 막 내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꾸짖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아이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말로 꼭 하지 않아도 눈빛, 표정, 바디랭귀지, 어떤 무언의 어떤 액션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갑니다. 이건 아니잖아. 너가 크리스찬인데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서 또는 성숙한 자녀로서 이건 아니지라는 메시지를 자신도 모르게 부모가 학생들이 제일 올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한 번도 그런 거를 입 밖으로 내본 적은 없는데 부모님의 무언의 한심스럽게 보는 눈빛 한심스럽게 보는 눈빛. 근데 부모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다 먹어요. 한 번도 그 표현을 부모님 한 적은 없어요. 왜 이렇게 한심스럽게 이렇게 하니?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를 한심스러워해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공감대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고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표현할 수 없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메시지를 받아요. 결국 얘기하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네. 그리고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가 표현하는 감정에 포커싱을 두기보다는 그가 한 행동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훈육이 먼저 들어갑니다. 앞작업이 없어요. 행동 수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읽어주면요. 행동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다시는 이것보다 이렇게 할게요 라고 아이들이 먼저 고백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할 얘기 다 하고 나면. 근데 이 선택권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아요. 도덕적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입을 다물어버려요. 성장이 올라가면서 사춘기를 지나.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일어나느냐? 정말 아동기, 그 다음에 영유아기, 유치원 다니면서 아동기까지. 제일 힘든 부모가 이 방임형 부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운더리를 설정해주지 않는 부모님이 계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살린다는 이름으로, 아이 제재하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자신감을 준다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 아이는 너무 잘해요. 실제적으로 제 내담자 중에 하나이가 부모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려서부터 실수라는 걸 별로 안 했다고 스스로 지각해요. 목회자였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커가면서 조금만 훈육을 해도 어떻게 돼요? 부당해요. 이 실수가 이렇게 혼날 실수인가? 그걸 누가 판단해요? 내가, 아이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럼 부모가 어떻게 돼요? 부모는 나를 공격하는 부모가 돼요. 내가 이 정도 실수는 평상시 안 하고 살았는데
이 정도 조금 실수했다고 부모님이 저렇게 나를 심하게 꾸지람을 한다고? 이건 부당한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짐 싸갖고 가겠어요. 진짜 나갔어요. 학생이.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아이는. 아이를 믿고 그냥 다 수용해주고 공감해줬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소위 말하면 자기애성을 개발시키게 되는, 마음껏 펼치게 되는, 그래서 조금만 제재가 들어와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보게 되는 이런 현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관자형 부모님이 제일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설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은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커서 좌절을 쉽게 경험하고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뭐 축소형 억압형에 대한 영향력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이든 간에 결론은 아이가 나중에 자기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부모님이 판단을 하셨거든요. 근데 내 느낌과 내 생각, 머리에 있는 것들이 달라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근데 아동기 때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생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되는 게 이 자존감이에요. 청소년기를 가게 되면 정체성에 대한 발달 과제가 있지만 이 아동기 때는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이 아이들에게 훈련되어져야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양육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자기 걸 신뢰하지 못한다면 자존감? 힘들어요. 대신 열등감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맞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이 느낌이 맞나? 뭔가 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예,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자율성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굉장히 수능적인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아이를 볼 때 착한 아이예요.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예요. 정말 아이가 지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으면서 수능하는 아이인 건지, 이미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신뢰가 없어서 수능적인 아이인 건지 여러분들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말을 잘 들으니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커가면서 이런 축소형이나 억압형의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내가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방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중력도 부족하고 조절 능력도 안 되고 사회적인 대처 능력을 익힌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좌절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셨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방임형 부모님 밑에서 크셨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떡하지? 이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봤을 때 자꾸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솔루션을 누군가가 안내해 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억압형 부모님이 컸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변에 맞추느라고,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가서 맨날 조언 듣고, 목사님한테 가서 조언 듣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내 거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지만. 그래서 맨날 앉아서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러는데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꾸 주변에다가 기도 응답해달라고 막 쫓아다니기도 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타인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를 또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자신감이 좋아. 요 아동기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에요. 이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수치심, 자신감이 저하되면서 나로서 존재하는 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때 드러나는 상황들이 크지 않다면 부모님들은 그걸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드러나거든요. 어떤 경우는 결혼을 하고서야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사실은 배우는 게 뭐냐면 자존감, 아동기 때 자신감, 자기의식이 생기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동기 자녀를 두신 분은 부모님들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계가 있잖아요. 모르시는 건 모르신다고 답하시면 돼요. 뭐 코치형 부모님이라는 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부모님 내용이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세 번째,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내 좋은 부부, 이건 넘어갈게요.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으니까. 부부가요, 갈등과 연구, 30년 동안 가트만 박사가 연구한 데이터에 보면은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를 10년에서 15년 정도만 하시면요, 그 중에 하나만 10년에서 15년 후에 이혼할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때가 딱 어느 때냐면 아이들이 사춘기 때예요. 근데 그 상처를 다 누가 받아요? 언제 받아요? 아동기 때 받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격한 싸움들, 정서적 갈등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 가서는 부모님이 담쌓기를 하시고 정말 남남처럼 살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쯤 되면 이혼을 이제 정말 하시는 부모들이 있고, 고등학교 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래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내가 지금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대부분 부부관계가 너무 좋으시죠. 함께 노력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써서 그러시죠. 그래서 싸우는 것도 안 보여주셔요. 좋은 부모는요, 쿨하게 싸우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사람의 삶에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샘플링은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푸는 거야를 샘플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도 싸울 수 있는데 아주 쿨하게 싸우네. 어떻게? 각자의 입장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뭐 큰 소리도 나긴 하지만 또 사과할 때 사과하고, 화해할 때 화해하고, 또 평상시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싸우고 또 화해하고, 저렇게 해도 관계가 지속될 수 있구나, 갈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를 보여주시는 것도 교육이에요. 무조건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그것도 보여주셔야지. 갈등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키우는 게 여러분들이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뒤로 자꾸 가네요, 이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러지? 이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뭘 하느냐면요, 세상에 태어나서 요때 처음으로 나와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요 아동기 때예요. 저 사람의 감정을 보고 저 사람 힘들겠다, 저 사람 너무 슬프겠다, 저 사람 너무 기쁘겠다, 좋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도 아프고 내 마음도 기쁘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요때 생겨요. 그 전에는 아무리 공감하라 그래도 애들이 두려워서 유치원 때 엄마 울지 마 그러면 감정을 같이 흡입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쯤 되면은요, 이미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요때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요때가 수치심도 많은 아이들은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게 쉽지 않고 숨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타인의 아픔도 알 수 있고 타인의 고통도 이렇게 알 수 있고, 아이가 타인의 나를 통해서 타인도 경험할 수 있고 타인을 통해서 내 마음도 읽을 수 있는 때가 요때예요. 이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사람 관계를 배울 수 있는 때가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성을 정말 우리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 아이들의 관점이 요때기 때문에 이때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나도 이해하고 타인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가 생기는 게 자존감이에요. 이때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성실하게 상대방이 아파하면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고 같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고 기꺼이 자기를 헌신할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판단들을 본인이 지금 만들어져 가는데 그걸 다 누가 하고 있냐면 부모님들이 지시를 하고 있으면 내가 그 기능을 발현시키거나 발달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갖는 게 뭐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근데 이때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때 부모님이 그걸 보시면 어때요? 답답하죠, 일단. 그리고 못 믿어요. 이미 성실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정말 잘하는 성실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부모님들이 탓할 이유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은 대부분 그런 아이들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이 아이가 자기 조절 능력이 있고 주도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어서 성실함으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수능적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환경에 묻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지 그냥 이 자연스럽게 이 환경에서 묻어서 가면은요 장점은 크게 고통스럽지 않고 어려움 없이 이 시기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나가서 외부 자극이 오면 버틸 힘이 없어요. 좌절을 너무 쉽게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화초 같은 아이들? 그렇지만 신앙이 있고 부모님의 든든한 후원이 있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니까 아이들은 그걸 또 극복해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 바탕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갔을 때 비바람이 왔을 때 아이들이 쉽게 그거에 휘둘릴 수 있는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한 번은 겪게 되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차라리 저는 커서 경험하지 말고 제때에 그냥 하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이때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때 안 하면 어차피 한 번은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난번에 헬리콥터 아빠 있으셨는데 그걸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나중에 반드시 그걸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예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그거를 겪고 있고 그거를 활성화시킬 시기에 있다는 거. 그런데 단순히 지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예. 이게 지금 컴퓨터 이거 그 파일이 전달되면서 모양들이 다 지금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예. 글자가 제대로 안 나와서. 요때가 이제 요 자존감이 발달하는 시기고 성실하게 임하는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자존감을 어떻게 발달시키나요? 제가 뭘 해줄 수 있나요? 제일 좋은 거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아이에게 성취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수해도 괜찮다. 조금 못해도 괜찮다. 조금 정서적이든 행동적이든 도덕적 판단만은 하지 마시고 저게 지금 과정이다라고 조금 더 한 걸음 떨어져서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눈으로 한심하다는 눈이 아니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눈이 아니라 과정이니까 it's enough. 괜찮다. 여러분들도 좋은 부모 되시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은 부모가 되시면 돼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부모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냥 괜찮은 부모가 되면요.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에게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대학교 2학년짜리 상담하고 왔는데 아기 때부터 성장 과정이 있어요. 한 번도 성취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오늘 무슨 송 페스티벌 나가서 1등을 했대요. 자기 삶에 처음으로. 그 성취감의 경험은 이때 경험했어야 되는 건데 23살, 24살이 되도록 한 번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제가 사춘기 아이들, 청소년기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경험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언제 볼 수 있어요? 이 아동기 때 보는 거예요. 해도 된다. 도전할 수 있다. 모험도 괜찮다. 해보는 거지 그냥.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는 거. 그럴 때 청소년기에 가면 이 아이들이 더 넓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더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발달은 단계입니다. 차근차근히.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자존감 높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혹시 내 아이가 수능적인 아이라 괜찮은데 정말 건강한 자존감에 의해서 수능적인 건지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낮아서 수능적인 건지 아이가 혹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에 문제가 없는지 두려움은 없는지 두려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있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지만 그 일을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아이들이 염려할 때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부모님들은. 근데 표현은 이렇게 가요. 그거 다 그럴 때는 걱정되는 거야. 그 자연스럽게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돼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표현이 어떻게 나가요? 이 어투가 어떻게 나가요? 별 문제 아닌 거로 나가요. 분명히 내용은 그 걱정스러운 거야. 그거 너 정말 시험 보기 전에 긴장되는 거 맞아. 말은 그렇게 나가는데 이 내용은 이것이 전달될 때 당연히 시험 볼 때 그렇지.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자. 으쌰으쌰 하자 빨리. 축소형이에요.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아이 기세워주려고 하는데 그 분위기는 엄마가 아빠가 자식 괜찮아. 뭐 조금 시험 못 봐도 괜찮아. 그냥 당당하게 보고 와. 정말로 그래서 제가 코칭형 검사 안 한다 그랬잖아요. 말은 굉장히 코칭형처럼 해요. 행동 패턴이나 대화나. 근데 실제로 아이에게 전달될 때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내 아이가 혹시 자신감이 없고 다른 또래에 비해서 수동적인 아이들이 있다. 두려움이 조금 많은 아이들이 있다.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그 질문지에도 있었던 것처럼 완벽주의를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다. 여러분 내 자녀 잘 아실 것 같죠? 절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들 눈에는 그냥 착하고 모범생인 아이지만 그 아이가 그 모범생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그저 그 착한 모습이 이쁘다고만 하셨지 칭찬해 주셨지 혹여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가 애쓰고 있는 거 있었을까? 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애가 애쓰고 있는 건 없을까? 마냥 해맑고 마냥 예쁘고 마냥 천진스럽고 마냥 부모에게 순응적이고 순종적이고 그냥 예쁜 아들, 딸. 근데 혹시 저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가 힘든 건 없을까? 누가 시켜서 부모님이 그걸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스스로 부모님의 관심과 인정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경우도 많아요. 엄마는 괜찮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아이가 혹시라도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내가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는지 정말 아이의 자존감을 조금 더 높여주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감정을 잘 읽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힘들었겠다, 피곤했겠다,
뭐 화가 났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감정을 따뜻하게 따뜻한 눈빛으로 읽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감정을 못 읽는 부모님은 결코 그거를 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고 힘들었겠다라는 말까지는 가는데 그러면 굉장히 무시받는 느낌이라서 화가 많이 났겠네. 이 아이의 진짜 마음을 읽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감정 코칭을 가르치고 욕구 코칭을 가르쳐도 본인 감정을 못 읽는 부모님들은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돌보시나요? 여러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나요? 나를 지각할 수 있나요? 내 몸이 혹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내 몸이 호소를 했을 때 혹시 브레이크를 거시는 부모신가요? 내가 나에게 한 적이 없는 걸 자식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줄 수도 없어요. 왜? 내가 그거를 해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자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시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자녀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이에게 성취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다가가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대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미 그러고 계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시려고 하니까 그 기간이 짧을 수 있어요. 조금 보다가 바로 개입하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봐 주시듯이 그 텀을 달라는 거예요. 아이들 스트레스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아이들하고 얘기할 것인가.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들이 해소가 될 때까지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엄마들 아시죠? 젖 먹이는 아이가 배도 안 불렀는데 입에서 밀어내나요? 언제 밀어내요? 지 배가 불러야 젖병도 밀어내고 젖꼭지도 밀어내잖아요. 그쵸? 배가 안 불렀는데 젖 때면 어때요? 땡하고 울어요. 그게 성장할 때는 뭐냐면 감정이에요. 내가 여기가 아프고 억울하고 또는 속상하고 슬프고 이 감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오다가 딱 멈춰요. 그럼 다 흘러나오지도 않았는데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남아요, 밑에. 그럼 다음번 것에 또 쌓여요. 화장실 가가지고 소변 다 안 봤는데 옷 올리고 나와야 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에 따라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 자꾸 가서 끄집어내는 아이도 있고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면 2시간, 3시간씩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 다 들어줘야 되나요? 그래서 3번째 단계가 아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아셔야 2시간짜리인지 30분짜리인지 그냥 1, 2분짜리인지를 파악을 빨리 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1시간 안에 지 말 다 하는 아이인지 1시간도 모자란 아이인지 아셔야 돼요. 똑같이 키우면 어려워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은 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부모가 감당을 못하면 아이가 밑에 쌓여요. 근데 사실은 그거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 발달 시기에만 잘 넘어가 주시면 정말 여러분들 너무 편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 만나면.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민감하고 꼼꼼하고 꼬장꼬장할 만큼의 예민한 아이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 너무 피곤해요. 그거 다 들어줘야 되려면 정말 너무 똑같은 소리를 수도 없이 해야 되고 그걸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시기 그래요. 그거 지거 다 해소되면 지가 알아서 가고 다음번부터는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반응해 준 걸 먹어서 지가 그렇게 지 스스로를 아까 자기 달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아주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how to do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론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닌 삶으로. 네.
어찌됐든 부모님이 아이에게 잘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스트레스 대처법 이런 거. 예. 정말 뭐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성취감 경험하는데 꼭, 그다음에 스스로 대처하는 거 꼭 명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녀의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가 통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게 신호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애가 통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사춘기인가?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무룩한 표정이 있거나 조금만 밥을 안 먹거나 조금 예전하고 표정이 좀 다르거나 아이들의 반응에 민감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해결이 아니라 반응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지각에 민감해집니다. 자기 지각에 민감한 아이들이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 자녀가 갖기 원하는 상황에 민감해지면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건요, 여러분들 모르는 건 배우면 돼요. 엄마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가르쳐 주겠니?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자체가 정서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자기 감정에 둔감하신 부모가 자녀의 반응에 민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신호에 민감한 부모들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먹어요. 내 감정을 알아채는 게 굉장히 발달돼요. 소위 말하면 정서 지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각 능력이 발달되는 사람일수록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지고요.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날수록 해결 능력이 커져요. 해결 능력이 커지면 상황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어때요? 대처하려고 도전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지 하나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리에 고리를 물고 그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시고 자녀를 그 행동만 어떻게든 저것만 어떻게 고쳐질 수 없을까? 아니에요. 하나가 밑바닥에 있는 거 하나가 잘 위치에 있으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잘 심으면 그 열매로 나오는 거지 갑자기 열매가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녀의 신호에 즉각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선택하도록. 이건 굉장한 아이들에게는 창의성 발달뿐만 아니라 결정권을 준다는 건 굉장한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안만 할 수 있어요.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근데 그 아이가 생각해보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아이의 선택이에요. 이 프로세싱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프로세싱이 쌓여서 아이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버텨주셔야 되고 기다려 주셔야 되고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 아동기가 말쯤 되면 사춘기라고 하는 게 옵니다. 이런 관계가 잘 안 됐을 때 사춘기까지 오면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막이 생기게 돼요. 근데 사춘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춘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어요. 사춘기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사춘기는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어떤 단계? 아동이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은 성인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사춘기가 언제 사춘기라고 할 수 있냐면 갑자기 체중이 늘고 키가 크고 성기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사춘기 시기예요. 그게 보통 키가 막 크고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고 중학교 2, 3학년 때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죠. 그 기간이 성장하는 시간, 신체가 성장하는 기간이에요. 성기능이 성장하는 기간이고 그러니까 어른으로 되기 위한 밑작업이 되고 있는 게 사춘기예요.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30cm씩 커 있고, 뭐 체중이 늘어나 있고, 막 성적인 이런 발달들이 일어나고, 막 신체 없던 것들이 막 생기고, 이런 와중에 아이가 자기도 지금 자기를 감당을 못하는데 거기다 대고 부모님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가 막 무슨 심리적으로 막 이런 게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이들은 버거워요, 그 시간이. 그래서 여기 지금 질문에도 보면 사춘기가 언제까지냐? 신체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텨주시면 돼요. 아이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연구 결과에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거나 건강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튼튼한 자녀들은 이 시기에 정서적 이 높낮이가 그다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 관계와의 안정감이 떨어진 아이들이 이 시기에 더 커져요. 변화가. 그러니까 사춘기가 유별나게 되는 자녀들을 보시면 혹시 내가 아동기 때 또는 영유아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춘기여서 저렇다 그러시면 안 돼요.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여서 저러지 않아요. 실제 연구 결과도 정서적 유대가 원만한 자녀들은 사춘기가 그렇게 심하게 정서적 심하게 신체 발달은 가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가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볼 기회입니다. 자, 사춘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하셨어요? 이제 뭐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수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자녀의 감정에 민감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마음을 나누고 사랑한다는 게 결국 뭐냐? 허트라고 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문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분리를 시켜보세요. 두 글자가 보일 거예요. 두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히어와 아트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파일들이 다 깨져갖고 있네요. 히어와 아트가 보이실 거예요. 히어와 아트가 합쳐져서 허트가 됐어요. 마음을 나눈다는 거, 마음을 느낀다는 거, 마음을 본다는 거는 잘 듣는 거예요. hear는 듣는다는 뜻이죠. 아트는 예술이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이라는 뜻도 있어요. 방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은 잘 듣는 거예요. 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거,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들으셨나요? 거창한 부모 역할을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으시고 내 자녀의 마음을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판단하기 이전에 듣는 기술을 달라고 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듣는 거. 그게 그 사람과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오늘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동기라고 하는 이 6년의 시간이 사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밭을 형성하는 기간이다. 성취감에 대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한 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형성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기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 그 시기의 형성이 이 시기에 일어난다. 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개념이 생기는 시기고 나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들을 갖기 시작한 때가 이때인데 여러분들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양육의 패턴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이 양육 패턴은 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다 우린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너무 자책하기보다 넉넉한 수용하는 그런 부모이자 또 자녀에게도 수용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좋은 건강한 자녀를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너무 아픈 애들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 안타깝고 참 슬픕니다. 우울증도 너무 많고 단절되어 있는 세상과 단절은 뭐 그렇다 치는데 자기와도 단절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파요.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정말 꿈나무들인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그 생명들을 여러분들이 통제하기보다 한 발자국 물러나서 한 발자국만 물러나 주세요. 두 발자국도 아니고요. 한 발자국만 물러나서 아이들을 바라봐 줄 수 있고 허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같이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에게서 나올 게 없으면 아이에게 줄 게 없어요.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신앙적인 부분을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스펀지에 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내 자녀를. 그거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저 말씀만큼 꼭 심어줘야 돼. 불안함이 더 먼저예요. 그러면. 불안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신뢰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저 아이 자신을 신뢰하면 그들의 창조주를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아이에게는 이것만큼은 해줘야 돼. 너무 강요하면 부모의 불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각이 있기를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부모님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마이크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이지만 이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고요. 또 질문을 미리 주셨던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아까 이렇게 보시면서 사춘기는 모든 아이들이 꼭 오는 건가요? 이런 질문 해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조금 주신 것 같고요. 우선 질문을 조금 받아볼게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궁금하거나 이런 꼭 물어보고 싶다. 혹시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먼저 할게요. 사춘기에 감정 기복이 심할 때 좀 잘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경우에 나도 화가 나고 막 하니까 못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 잘 받아줄 수 있을까를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사춘기 때는 아이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덩어리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뭐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이 났는지 아이들도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시기들이 왔을 때 부모님들이 거기에 같이 반응하고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못 견디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같이 막 불안정해져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잘 관찰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답이 나오실 수 있는데 아이 반응하는 행동만 보시면 그 행동에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해결하려고 하면 같이 짜증이 나죠. 저 고쳐줘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무슨 이해가 필요해요? 아이가 자기 감정도 잘 모르고 지금 뭔가에 부딪혔을 때 저 감정 덩어리들이 막 춤출 수 있다는 거. 잠깐 텀을 두고 잘 관찰해 보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엄마가 볼 때는 뭐가 힘든지. 근데 그런 프로세싱은요.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유치원 때부터 아동기 지금 초등학교 이러면서 부모님이 이미 대화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럼 갑자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에게 다가가시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뭔가 불편한 게 있는지 엄마가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뭐가 어려움이 있는 건지 텀을 두시라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폭발했을 때 그 파편이 튀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도 너에게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그 텀, 이 공간. 네가 그만큼 짜증을 내도 엄마가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
그걸 그냥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요 시기가 지도 모르는 채로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포유류의 상태에 진입한다고. 포유류. 이 변형계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아이들의 뇌가 전두엽에 있지 않고 포유류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신체가 내면의 어떤 것들이 그래서 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감정 변화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감정 코칭에서는 부모가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또 저래 이게 아니라 부모가 필요할 때구나. 슈퍼맨이 필요할 때구나. 이렇게 교육의 기회로 삼으실 시기가 곧 그 타이밍이라는 거. 그러면 부모님도 한 걸음 물러나시게 돼요. 거기에 반응하는 게. 그래서 아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으셔서 같이 불구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필요하다. 좀 보시는 게 그 마음의 자세가 더 필요하면 보입니다. 애가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네, 질문 하나 좀 더 드려볼게요.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과 취향이 자녀의 성향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나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소위 말하면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원가족의 엄마가 어떻게 화내셨고, 어떻게 우울해하셨고, 어떻게 슬픔을 표현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셨고,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하셨고, 또는 슬픔이나 어떤 다른 감정들의 표현을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나. 자,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또 그 감정 표현들을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감정 표현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배우고 싶어서 배우셨나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들이 하고 있던 그 감정 표현을 나도 모르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크리스찬이니까 다듬어 가시려고 애쓰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대물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양한 감정 패러다임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이 몇 가지를 살면서 배워 보았을 뿐이에요. 어떻게 다른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하는지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학습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롤 모델로 그냥 학습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다 싶어서 그냥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자연스럽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모님이지만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감정 표현, 감정 지각 훈련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도 배우는 과정으로 엄마가 이런 거 배우고 있어. 당당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엄마로서 있으려고 그래. 나은 아빠로서 있으려고 그래. 엄마는 이런 걸 못 배워봤는데 해보려고 그래. 도와주겠니? 지켜봐 주겠니? 기꺼이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부모면 정말 멋진 부모예요. 이 답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 부모가 준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걸 주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닮고 싶은 우리 아이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제가 변하면 그걸 닮겠네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하지 않고요.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렇게 모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오픈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그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세요? 네. 마이크로 얘기해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그 하루에 요구르트 먹는 것까지도
이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좀 줄여라 하면은 먹고 싶으면은 가서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또 먹어도 돼요. 이렇게 계속 그런 거를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바꾸고 싶은데 좀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부모님으로서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각자 양육하면서 우리 애가 왜 저 행동을 왜 할까? 뭐 저 경우만 아니고도 다른 것들을 볼 때 제 애가 왜 저러지라고 한번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자, 아버님이 아이가 매번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물어보고 지가 알아서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부모님한테 확인을 하려고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뭔가 자꾸 확인할 때는 어떤 상태예요? 예? 자,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신이 없을 때, 또 눈치 보일 때, 눈치를 볼 때 어떤 상태예요? 불안해요. 불안할 때, 또 인정받고 싶을 때, 혼날까봐를 뒤집으면 부모님이 원치 않는 모습은 안 하고 싶은 거죠. 부모님 마음에 들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 또 와서 계속 부모님이 그거 제재한 적도 별로 없는데 계속 부모님한테 와서 확인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왜 그거 외에 또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걸 통해서 부모님과 접촉하고 싶어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관찰하셔야죠. 내 아이가 불안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부모님하고 관심 받고 싶어서, 예. 아니면 부모님이 예전에 어린 시절에 더 많이 통제를 해서 혹시 계속 확인해가지고 엄마한테서 부모님한테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이 중에 그 아이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아이의 행동을 고치려고 포커싱을 두시면 안 되고요. 행동은 하나의 나온 결과물이에요. 왜 저 행동을 하게 됐을까? 상황과 그 아이의 내적인 불안이나 이거에 먼저 포커싱을 두셔야 돼요. 관심을 받고 싶어도 관심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한 거고, 혼날까 봐 또 불안한 거고, 혹시 엄마가 원치 않는 모습을 해서 내가 또 뭐예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도 불안한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밑바탕에 있는 그 어떤 감정이 그 아이로 하여금 계속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뭐인지를 한번 잘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있지 않으실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런 거니까 와닿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확인을 한다는 건 불안의 요인일 수도 있는데 그 불안을 통해서 부모님하고 계속 접촉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계속 아까 여기서 나눴던 그 이야기들 중 범주에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네. 마이크 옆에 마이크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아이는 제가 많이 비교를 하려고 그러진 않는데 오히려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하게 되면 되게 쿨한데 자기 자신의 옛날 모습이랑 지금을 비교하면 되게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못 참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 예전엔 이거 잘 그렸는데 지금은 예전만치가 못하다든가 뭐 예전에 글씨가 참 예뻤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는데 타인과 비교해서는 되게 쿨한데 자기 모습에 비교를 한 거는 되게 많이 버거워하고 짜증내고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화내고 막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 제가 모든 답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애가 제 앞에 왔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네가 바랬던 모습, 네가 가장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고. 잘 그렸을 때 기분이 어땠니? 그때 뭐가 좋았을까?
그리고 지금 못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게 못 그리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지금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은 그래서 어떤데? 너가 너에 대한 느낌이 어떤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자기가 초라해질 수도 있고 무능해질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이 자기보다 갑자기 못했는데 월등해질 수도 있고 자기의 기대치가 높았는데 지금 그 기대치에 못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항상 결과 중심적 피드백을 주로 받았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결과로 인정받았을 때. 근데 프로세싱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성장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를 지금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조절 능력. 자기가 조금 모자란다, 마음에 안 들 때, 이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견디는 힘, 조절 능력. 이거가 지금 약한 거죠.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아이가 넉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잘했을 때는 어떤 게 잘했고. 그런데 그것과 이것이 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동기 때는요. 전후 맥락, 인과관계 맥락이 명확하게 프로세싱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제 인지 발달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이게 왜 이래서 이렇게 되는지를 이렇게 풀어서 보면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 프로세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어렵지만 질문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부모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전문가인 저희들도 막 집중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가가는데 부모님들이 막 상담가도 아니고 노련한 막 대화를 하는 막 끌어내는 부모님들도 아니고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기대치, 바라는 모습들이 뭔지 체킹하셔야 돼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보면 기술이 마음에 안 드는 아이가 있고요. 내가 바라고 있는 그 기대치가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한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팩트나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추상적인 걸 갖고 와서 현실에다가 대비해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상황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또는 그걸 조금 더 연습해서 가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물어봐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전께도 잘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엄마 입장이니까 계속 잘해만 할 수가 없어서 이게 객관적인 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근데 엄마는 아이들은 사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절대 사실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계속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아니요. 그럼 그게 바로 성의 없는 답변이에요. 어떻게 해야 근데 아이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아요. 아, 뭔가 마음에 안 들구나예요.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있지 않구나예요. 그럼 네가 지금 원하는 모습이 뭔지, 뭔가 네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가 원하는 것과 지금의 내 모습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거 배우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해 주실 때는 뭔가 네가 바라는 대로 지금 안 돼서 많이 속상하다라는 측면에서 피드백을 해 주셔야지. 너 이미 잘하고 있어. 엄마 눈엔 잘하는데 왜 그래? 그러면은 오른다리 가려운데 왼다리 긋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지금 잘 못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는 지 마음에 안 드는 속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구나.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게 있구나. 뭘 바랬었던 걸까? 뭘 하고 싶었던 거야?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데? 라고 여러분 칭찬도 잘한다 그러면 칭찬 아니에요. 칭찬도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칭찬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아이들이 진정성을 느껴요. 그림이 참 잘 그렸네. 이거 엄마 우리 반에서 제일 못 그리는 그림이야. 엄마 보기엔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우리 반에서 제일 못 그렸어.
아니야, 우리 엄마 눈에는 아들이 최고인데. 아유, 우리 엄마 여기 걸어놔야 되겠다. 아, 걷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그래? 근데 엄마 눈엔 이 색감이 참 좋네. 색감이 참 좋다. 이 색의 느낌이 참 엄마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 전체 그림은 조금 언밸런스할 수 있지만 이 색감 봐봐. 여기에 맞잖아. 엄마 눈엔 이게 참 좋아 보인다. 그러면 어때요?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가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포커싱 한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아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글을 쓸 때도 글이 왜 이래? 글씨를 못 썼어. 글씨가 너무 엉망이다. 그게 아니라 근데 문장력이 꽤 정말 구체적이구나. 우리 땡땡이가 사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어휘를 쓸 줄 아네? 문장 단어를 쓸 줄 아네? 좀 쉬운 말로. 이거는 있네. 그중에서 그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눈이에요.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전체를 다 아이고 이것도 그림이라고. 근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뭔가라도 하나 찾아내야 돼요. 진정성 있게 아이가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게 아이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이에요. 힘. 그래야 그 아이가 그걸 딛고 다음 단계로 용기를 내서 갑니다. 큰 거 아니지만 사실 쉬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눈이 있어야 돼요. 매의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리한 눈.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네, 시간이 아이고. 네. 그래도 마지막 하나만 시간이 네, 하나만 말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건 형제 간의 관계에서 이걸 질문해도 되는지 그냥 궁금해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사춘기 아이가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사춘기 감정이 그게 잘 안 되니까 부모는 한 걸음 뒤에서 그 감정을 좀 공간을 주어줄 수 있는데 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누나의 그런 감정들을 걔가 받아낼 때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누나가 사춘기가 왔으니까 조금 그렇다면 사춘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이렇게 할 거다. 나도 뭐 내 맘대로 할 거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또 동생의 편을 들면 아이가 그 감정이 미숙하니까 부모에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 그 누나의 그런 모든 행동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이때 제가 부모로서 이거를 어떻게 이 얘기를 아이를 설득시키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렵죠. 진짜 부모가 된다는 건 처음 해보는 건데 정말 전문가가 되는 고도의 기술들이 필요해요. 네, 정말 너무 그럴 때마다 내가 해본 적도 없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중재 역할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할 필요도 없고 잘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실 이유도 없어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일단 뭐 이런 경우에 이론적인 측면의 솔루션은 이런 거예요. 좀 전에 첫 번째 그렇게 사춘기라서 이해해줘 그러면은 사춘기면 나도 저렇게 할 거야 이 답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고3병이라고 지칭해 놓으니까 고3 때는 막 이렇게 신경질 부려도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부모님은 그거 용납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 동생이 얘기한 그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좋은 양육은 아니라고 생각. 근데 그 아이가 영리해서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 어떤 변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그거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감정 코칭이고 감정을 주로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각자 얘기를 합니다. 둘이 싸움을 정지를 시키는 거. 엄마의 권위가 필요해요. 엄마의 권위. 둘이 떼놓는 권위. 스탑하라는 권위.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따로따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교육에서. 이 아이가 지금 작은 애랑 큰 애가 사춘기여서 막 화를 냈는데 둘째 애가 지금 뭐가 기분을 상했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마음이 기분이 어떤지. 아, 계속 저러니까 짜증나잖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누나가 우리 집에 왕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잖아. 내 거 뭘 만져서 내 거 영역을 마음대로 침범해서 그런 건지 그때 이 아이가 힘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조건 누나가 화냈다 그래서 화내는 건 아닐 거고 분명히 그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상황. 그렇지 않나요? 그 상황에 이 아이가 뭘 느꼈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 둘째 아이한테.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어떤 느낌들이나 그 아이가 상처받고 있거나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이랑 얘기를 하셔서 누나에게 가야 돼요. 이걸 다 뭉뚱그려서 가면 답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고 행동이 수정되지 않아요. 걔는 계속 그럴 거고 얘는 뭉뚱그려서 또 화를 낼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내 물건에 손을 대는 게 난 싫어. 예를 들자면 그 상황에서 누나가 내 거에 나 맘대로 나를 이렇게 하는 거가 나는 이렇게 느껴져. 이걸 분명히 인지시키세요. 본인이 찾아서. 그래서 그걸 전달하면서 소통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이게 무슨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지각 능력. 교육의 기회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지각을 훈련시키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가서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들어서 지금 화가 나는 것을 정확하게 소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 순간에.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내버려두고 딱 잘라서 너 들어가. 너도 방으로 들어가. 종결.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갑자기 안 하다가 그걸 계속할 수는 없으시고요. 스텝 바이 스텝. 자, 작은 애부터 아니면 그때 엄마가 오늘부터 해보세요. 일단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때 누나가 그랬을 때 뭐가 힘들었던 거니? 기분이 어땠어? 어떤 부분이 너를 화나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었을까? 네가 원하는 건 뭐였니? 그 아이 관점에서 자기 생각을 프로세싱하도록 엄마가 그 아이와 질문을 하시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뭉뚱그려서 그냥 누나한테 싹 쏟아부었던 것들이 정확해지죠. 구체화가 됩니다. 그러면 훨씬 뭐예요? 누나도 그거에 대해서 지각을 하게 되니까 조심할 수도 있어요. 이 강도가. 그리고 누나는 또 누나하고 얘기해야죠. 누나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또 걔한테 화를 냈는지. 무조건 사춘기여서 화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용납하시면 안 돼요. 그건 조절 능력이에요. 감정은 너 화나는 건 이해하겠는데 행동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행동까지 막 나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춘기 아니에요. 감정 짜증나고 화나는 건 it's okay. 그렇지만 그걸 전달하는 건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가 갖고 있는 권위로 그럴 때 동생이 이러이러했고 누나는 또 이러이러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둘이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건 부모의 권위적 힘이에요. 그러니까 시도해 보세요. 일단 다 양쪽 다 앉혀놓고 내가 하기 너무 버거워요. 그러면 작은 애라도 붙들고 앉아서 해보세요.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작은 애라도 지가 자기 감정을 전달하는데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시면 조금 한 걸음이라도 나가실 수 있어요. 갑자기 세련되게 전문가처럼 할 수는 없어도 시도해보고 작은 아이라도 지표현을 할 수 있는 지각력을 훈련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